교수님 그러면 또 좀 궁금한 게요. 부동산 시장 네. 하고 혹시 암호 자산 시장 네. 여기에 대해서도 돈의 흐름이 네. 그 어떻게 될지 돈의 대이동이 네. 어떻게 좀 될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그냥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근본적인 생각. 네. 그냥 지금 뭐 어제 오늘 수치 이런 거 말고 잠깐 한번 근본적인 생각을 다지고 진단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뭐 제가 많은 분들께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1년에 유명한 그런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것들도 과거에 얼마였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잠실 아파트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뭐 30억인데 뭐 정말 옛날에는 뭐 1억도 안 했잖아요. 그런 게 왜 이렇게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그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왔던 거예요. 뭐 수십 년 전에 500원짜리 땅에 떨어져 있으면 싸움 날 만큼 주술려고 들었잖아요. 그럼 500원의 가치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500원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실제 그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도 진짜 그러네요. 네? 진짜 그러네요. 갖고 다니기 귀찮아요. 옛날에 그 500원이면 오락실에서 5판 하고 10판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한 판 할걸요? 한 판 1,000원이고 막 이러고. 한 판 1,000원이에요 또. 1,000원. 오락실은 좀 왠지 어울리죠. 여러분 오락실에서 우리 웅달님 보시면 반갑게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추억의 게임하고 맞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돈의 가치예요. 돈의 파워예요. 그게 구매력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돈을 500원짜리를 가지고 몇십 년 전에는 짜장면도 사 먹고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그거 가지고 살 게 없는 그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으로 올랐다. 그동안의 돈의 가치도 500원짜리의 가치가 5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진정 이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그대로인 거죠. 해당 그 부동산 가치도 그대로인 건데 돈의 가치가 떨어져 왔었던 거죠. 그런 가치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다 올랐으면 아무것도 안 오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 돈의 경로인데 역시 돈의 이동인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 저같이 이제 1가구 1주택자들의 그런 마음 말고 뭐 몇 채를 갖고 투자하는 그 투자자들의 마음으로 우리 바꿔서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해보면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부동산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안 하죠.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하는데 부담이 커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자율이 커진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면 같은 아파트에 투자할 때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같은 요구르트 사 먹는데 작년에는 100원 주고 샀다가 올해는 200원을 주고 사야 되니까 아까워서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데 그 사기 위한 비용이 더 든다. 그러면 다른 말로 실질 수입이 덜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돈의 이동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가 없어요. 그 돈의 이동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당연히 현금성 자산으로 더 몰리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덜 쏠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치적인 측면 돈의 흐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금리를 인하할 때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올랐던 것처럼 금리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금리를 인하할 때 금리를 적극적으로 제로 금리를 향해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던 것처럼 반대로 그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부동산 가치는 하방 압력을 계속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이런 흐름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시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내 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을 1억 주고 샀는데 1억짜리 집을 9천만 원에 팔고 나가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연봉이 1억이었는데 나 적극적으로 이 일도 괜찮아요. 너 그냥 8천만 원 받고 일할래요 하시는 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방 경직성이에요. 밑으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경향 때문에도 그렇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라 가격은 떨어지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전히 상승률로 보면 0 이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가 상승률마저도
못 미치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4.5 정도 되는데 연간 상승률입니다. 4.5 정도가 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밑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반은 수도권이 아니고 또 반은 수도권이실 거예요. 그럼 체감하시는 그 부동산 가격은 또 다르실 텐데 이 체감가는 그런 부동산 가격이 극명하게 갈리는 시점입니다. 긴축의 시대 때. 네. 이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장일 때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런 군소도시조차도 떨어지진 않아요. 같이 오르는 거예요. 물론 같이 오른다 해도 뭐 서울에서 뭐 2억 오를 때 이런 지역은 뭐 200만 원 오르니까 오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오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런 하락장 혹은 안 좋은 국면, 하방 압력을 받는 국면에서는 서울 집값 혹은 그 수도권 집값이 0.1%, 0.2% 상승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 구간은 어떻게 보면 이 지방은 많이 하락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 중에서도 많이 상승했었던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달 넘게 지금 1억 넘게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역은 더 적극적으로 돈이 회수돼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나 뭐 직주 근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자 하는 그 국민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굳이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9천만 원으로 떨어뜨려 가면서 급하지 않는 한, 급매가 아닌 한,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집을 내놓고 나가는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계속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체되는 흐름이에요. 물론 호가는 계속 올라가요. 호가는. 이게 하방 경직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보신다면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요, 극명하게 갈린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에 이런 걸 이제 탈동조화, 따로따로 논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흐름이 극명하게 계속 나타나는 시점. 그게 22년 하반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요즘 보면 뭐 세종도 그렇지만 수도권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뉴스로 봤을 때는 몇 억씩 떨어지는 곳이 나타난다고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좀 떨어지는 거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횡보 네. 그 정도 능력이지만 네. 각계 그 아파트로 들어와서 볼 때는 네.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게 딱 갈려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웅달님께는 그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화면에 이거 띄우도록 예, 혹시 보시는 분은 290페이지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 그래프예요. 네. 이것은 이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0 이상이면 어쨌든 상승세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상승률이 굉장히 더디죠. 0.1조차도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전망했었던 거죠. 22년 전망서에서.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된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 둔화된 흐름은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유지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지 0 밑으로 떨어지지 않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걸 지적하셨는데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0 근처에서 맴돈다라는 얘기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보면 극명하게 갈린다는 뜻이죠.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갈리는 이 특징이 다 같이 상승하던 시장 2020년 3, 4분기 다 같이 상승하던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 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부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동네 뭐 군소도시 이런 지역에도 인구 소멸은 걱정되지만 집값은 계속 올라요. 우리 뭐 2년 동안 500만 원 올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건 사실상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네. 전반적인 집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뭐 평균 1억 올랐다 그러면 500만 원 올랐다는 것은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이 희망을 보지 못했던 분들은 집을 아예 못 갖고 있었던 분들이었던 거죠. 집값 상승세가 그렇게 높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제가 검게 거슬렸잖아요. 그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모였는데 네. 캠핑 그때 갔다 예, 오지. 캠핑장에서 한 친구가 뭐 감사하게도 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친구는 각도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뭐 잘하지만 앞으로는 더 다른 무언가가 돼 있을 거야라고 누가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각도라는 표현을 보고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이 변화의 흐름을 보지 않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거나 한다면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각도기에서 그 초반부니까. 근데 이게 지나놓고 보면 10년, 20년이 지나놓고 보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별 차이 없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나중에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각도는 다른 말로 방향이잖아요. 그 시대적 흐름이나 방향, 적어도 요즘 같은 경우는 물가나 금리나 환율 이런 그 흐름을 계속 보시면서 여러 의사결정을 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 겁니다. 부동산 시장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에 또 가상화폐, 네. 암호자산 네네. 이쪽이 또 뜨겁잖아요. 네. 최근에 또 큰 이슈도 있었고 네. 이쪽은 좀 돈의 이동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제가 지지난주에 네. 우리 고등학생들을 만났었습니다. 그 해당 학교에서 이 지식인의 서재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시는데 재능 기부하시는 거죠? 뭐 그런 목적으로 네.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네. 이런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내가 고마워서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웅달 책방과 같은 훌륭한 채널에서 와서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걸 갑자기 들어드리냐면 이게 코인처럼도 생겼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네.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코인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꼰대 문화인데 그 세계에서 놀지 않으셨잖아요. 네. 실물 시장에서 노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익숙한 거예요. 혹은 지금 한 30, 40대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노셔서 그래요. 논다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가상세계에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세계가 익숙한 거예요. 노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저도 이제 숨바꼭질하고 놀았는데 이 친구들은 가상세계 플랫폼에서 가상세계 속에서 게임하고 그러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가장 익숙한 환경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이게 암호화폐와 관련 없다라고 자꾸들 말씀하셨는데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이거를 착수하기 시작하면 이런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사인을 계속 날릴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거래소를 이쪽에 만들지 못하게 한다든가 중국처럼 아예 그것을 배제해버린다든가 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그런 분들이 공식적으로 공공연한 석상에서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인 것이지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표현들 계속 하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인을 알리는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보다도 더 변동성이 큰 투자 영역이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럼 변동폭이 크면 22년 하반기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 지금 22년 하반기를 장식하는 이슈들을 다 거론해 보세요. 다 말씀해 보세요. 인플레이션, 예. 공급망 병목 현상,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그리고 IPEF와 같은 이런 탈세계화, 러시아 전쟁, 블록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요인들이죠. 심지어는 이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코로나19조차 계속 변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달리 여러 이 신흥개도국들은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씨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는 국면이에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하나같이 긍정적인 게 아니라 변동성을 올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지표가 물가와 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그 책을 낸 거고요. 네. 근데 이 불확실성 시대에는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투자자들의 마음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쏠리는 현상, 그죠?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탈하는 거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이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어떤 변동폭이 큰 그런 투자 자산이 가상자산 아닙니까? 네. 암호화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체 기류 속에서 편승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인이나 정책적인 판단과 맞물리는 것이고요. 이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빅스 지수인데 변동폭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역사상 고점을 찍었었고요. 많이 빠졌다가 이 전쟁 이후에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이죠. 이런 흐름과 함께 뭐 달러 가치가 또 강세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변동폭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시장이나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변동성에 투자하는 투자 대상인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 빅스 지수는 계속 따라가셔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이 변동폭이 커지면 이거는 꺾이는 장인 거예요. 항상 그래요. 변동폭이 커지면 현금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돈의 이동을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불확실성을 이제 비추어서 보면 네. 아무래도 돈이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빠져나가는 거지만 네. 밀레니얼이나 그런 신세대들이 앞으로 그 맞이할 그 세상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암호 자산 자체는 네. 하나의 자산으로서는 자리를 매김한다라고 볼 수는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앞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산이죠. 빠지긴 하지만 자산이다. 예, 자산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자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주식을 여러분 요즘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다 디지털 주식 거래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권도 종이로 발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지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속에서 많이 놀고 있고 시대적 변화가 계속 편승되면 이제 메타버스 세계라든가 NFT 세계라든가 이런 가상자산 시장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네. 물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추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투자 추천을 제가 어떤 한 명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께 해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못하지만 그거는 투자 자산으로서 자리는 이미 자리매김했다고 보고 미래에는 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교수님께서 아까 그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든 게 교수님께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불확실성을 언급해 주실 때 네. 아까 그 블록화 경제 네. 얘기하시면서 IPEF 그거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이게 예. 요즘에 좀 많이 그 언론에 많이 좀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네. 좀 과거와 이렇게 좀 많은 글로벌적으로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로 네. 짚으시는 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요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네. 흐름이고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세계가 쪼개지는구나. 그러니까 세계화의 시대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이미 상징적으로 알렸던 사인이 있어요. IPF 전부터. 그게 러시아에 입점했었던 맥도날드가 1990년에 그게 이름하여 세계화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 혹은 민주주의 자본이 공산주의 진영에 들어갔다. 세계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다국적 기업의 등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제품 하나 생산하는데 하나의 나라에서 온전히 생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기름도 들어가고 니켈도 들어가고 구리도 들어가고 금, 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글로벌리 생산되잖아요. 이게 세계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품을 반도체 생산하는 것도 설계도는 미국에서 생산 파운드리는 뭐 대만에서 원자재는 뭐 원자재나 뭐 불화수소를 비롯한 생산 장비는 일본에서 글로벌리 분업화되어 있는 거. 이게 세계화예요. 근데 이미부터 세계화가 꺼지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리쇼링 정책. 예. 트럼프가 특히 실제로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나갔잖아요. 나갔죠. 매장 다 철수한다고. 그래서 이게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와. 사인이다라고 여기다 명확히 표현했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미국을 비롯한 미국 우방국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우방국들 이게 세계가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IPF를 출범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종식을 알리는 공식적인 표명이 일어났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계가 쪼개졌다. 근데 세계가 쪼개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미국으로 붙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쪼개지더라도 중국과 작별하더라도 우당탕탕 작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용할 건 이용하면서 작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당탕탕 작별할 때 우리한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작별해야 돼요. 중국과 작별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구나. 작별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전체 수출의 약 25.3%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중국도 우리 없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반도체를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부품인 거거든요. 이 스마트폰에서 반도체 없으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다 안 되죠. 중국도 마비가 걸려요. 그래서 서로 우당탕탕 작별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당탕탕 작별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죠. 그게 요소수 사태 같은 거. 요소 공급 차단할래.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수출처로서의 중국 그리고 생산 기지로서의 중국 한 가지는 또 세 번째는 원자재 소싱이라는 원자재 공급처로서의 중국인 거예요. 세 가지 면에서 작별하면 안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소를 97.7%를 중국으로부터 사왔거든요. 네. 마그네슘은 중국으로부터 100% 의존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마그네슘 없으면 이거 못 만들어요. 자동차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 못 만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당탕탕 작별하면 안 되죠. 물론 사올 수 있겠죠. 다른 나라로부터. 근데 그 사오는데 기간이 걸려요. 근데 이 이분화되는 게 특히 대만을 두고 다툴 때 IPF 참여국과 중국 우방국들이 대만을 두고 다툴 때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또 시진핑의 중간선거 성격의 이벤트가 있죠. 정치 이벤트가. 그럼 그 정치 이벤트가 10월 11월이에요. 그럼 하반기 중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등장하는데 대만을 두고 그걸 원하진 않지만 좀 군사적인 격돌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항공모함이 뭐 한국 근해까지 온다든가 미국 항공모함이. 그러면 중국도 뭐 한 발 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불확실성 지수가 올라가고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더 크죠.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세계 경제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변방인데 중국과 미국이 다투면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분명히 중국이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어요. 아니 한국 너네 우리가 이렇게 끊어버린다. 수입하는데 요소 차단. 근데 요소 차단이 아니라 조금 더 아픈 데를 차단할 거예요. 조금 더 아픈 거. 예를 들어서 뭐 관광객 차단 이것도 아프지만 또 한류 스타 뭐 광고 출연하는 거 차단 이런 것도 아프지만 정말 아픈 거는 스마트폰 제조를 멈추게 한다든가 반도체 제조를 멈추게 한다든가 SK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생산을 멈추게 한다든가 이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부품 그 밖에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이런 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데 조선, 철강 다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차단하는 거 그런 공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공격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당탕탕하는 일이 벌어지죠. 요소수 사태처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IPEF 참여국들 인도, 인도네시아 그 밖에 그 여러 그 아시아 신흥국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에게 이제 수출이라든가 원자재 소싱이라든가 생산기지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미리 이렇게 해 나가면 연착륙할 수 있는데 연착륙하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당탕탕 경착륙하고 그러고 이제 요소수 찾는 거죠. 마치.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이렇게 엄습한 뭐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이미 우리는 그런 일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기회 산업으로서 본다면 네. 그 IPF 참여국을 중심으로 한 그 광물 자원 개발 사업, 식량도 자원이니까 식량 자원 개발 사업, 그런 자원 개발 사업에 좀 뛰어드는 그런 기업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사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중국으로부터는 시간은 좀 두고 결국에는 거리를 좀 둬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아세안이나 인도나 이런 쪽이랑도 조금 더 뭔가 협력하는 그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인도도 굉장히 거대 대국이고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리고 이런 국가가 아직도 빈곤하다. 정말 빈곤해요. 정말 빈곤하지만 그 빈곤한 지금 스테이터스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그 성장률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빈곤하지만 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그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인도 경제 성장률이 물론 지금 위기 국면이니까 좀 이걸 코로나19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제외해 놓고 생각했을 때 중국 경제 성장률이 6%였는데 인도 성장률은 8%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 국가가 6, 8 성장하는 굉장한 거예요. 진정한 이머징이라는 표현을 쓸 만한 국가예요. 그런 국가로서 매력이 넘치거든요. 인도네시아도 정말 인구도 많고 그 원자재도 많이 갖고 있고요. 식량 원자재나 광물 자원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에게 마치 우리 민간 기업들이 같이 협력 ODA 사업 뭐 이런 거 많이 하듯이 이 공적 원조 차원에서도 하지만 거기서의 어떤 베너핏 뭔가를 같이 가져가는 방식,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제 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기회들을 좀 포착하시면 좋겠다. 기업들은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요. 저도 이제 기업들 만날 때 계속 그런 거 강조합니다. 네. 포스코 만나서도 얘기하고 네. 현대중공업 가서도 얘기하고 현대차나 삼성전자도 얘기합니다. 그 자원개발사, 그러니까 원자재를 의존하던 시대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분화되니까 그러면 중국이나 중국 우방국에 의존했던 원자재 소싱이 원활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우리나라의 어떤 IP 참여국을 비롯한 이런 우방국 권역을 중심으로 원자재 소싱을 바꾸거나 다변화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중심으로 직접 원자재를 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 아예 사업 전략을 다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임하는 기업들의 좀를 포착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GS 칼텍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뛰어들었다. 네. 그러면 거기 그 바이오 에너지 이들이 하는 바이오 에너지 사업은 파뮤거든요. 네. 그럼 파뮤를 우리나라에서 구해요? 아니요. 아니죠. 아세안 국가. 아세안 국가죠.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더군다나 그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세계 최대 파뮤 생산국이 파뮤 수출을 차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세계 최대 밀 생산국 중에 하나인 인도가 밀 수출을 차단했어요. 세계 최대 닭고기 혹은 육가공유 수출국 중에 하나인 말레이시아가 그걸 수출을 차단한 적이 있어요. 차단한 상태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럴까요? 세계가 양분화되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자국 나라 살림살이가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뛸 때 이런 닭고기 가격이 뛸 때 닭을 더 많이 수출해야 되죠. 그래야 돈을 더 벌죠. 자기 경제를 생각해도 수출 기업이 더 돈을 벌 때 자국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수출을 차단했을까? 그거는 물가 잡는 거예요.
자국 물가를 잡는 거예요. 어. 닭고기를 자꾸 수출하니까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밀을 자꾸 수출만 하니까 정작 자기 나라는 식량 안보 지수가 떨어지는 나라들인데 이런 지역은 닭고기 가격이 오르고 팜유 가격이 오르고 밀 가격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엄습한 경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면 누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중에서 빈곤층이 힘들어요. 빈곤층은 도저히 밀을 못 사 먹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만 아사자가 굶어 죽는 거. 맞아. 기근으로 굶어 죽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벵골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보릿고개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인도가 그 과거에 이 식량이 부족해서 몇백만 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겪고 다시는 외환 위기는 안 겪겠다 하면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한다든가 뭐 단기 외채를 비중을 줄인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듯이 인도가 그런 기근을 심각한 기근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을 겪지 않겠다 하면서 수출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국 국민들은 먹고 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해당 식료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글로벌 가격은 더 오르겠죠. 그러면 또 역시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는 국가들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제가 여러분들이 잘 투자해서 돈 더 많이 버시는 거 좋지만 우리나라의 사명으로서 이런 자원개발 사업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 기업에 투자해 주심으로써 그런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자원개발 사업 해 나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와, 정말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뀌는 겁니다. 와, 여기서 또 진짜 그 불확실성이 또 커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진짜 기회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아, 교수님의 긴축의 시대 꼭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 돈의 네. 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산업의 뭐 이런 이동들을 면밀하게 네.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책에는 어쨌든 22년 하반기에 경제라는 관점에서의 주인공은 곧 물가와 금리다. 물가와 금리에 좀 초점을 둔 그 뭐 IPF 출범을 비롯한 전반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가져다 줄 이런 자산시장, 부동산, 뭐 암호화폐를 비롯한 전반에 걸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언젠가는 또 그 적기라는 그 시점이 또 찾아올 텐데 그는 그 시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종목일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점일까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맑은 날일까 비 오는 날일까 시점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시점을 고민하면 사실은 어떤 종목일까는 덜 중요합니다. 우리 날씨 좋을 때는 우리 동네 앞에 나가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파리에 가도 안 좋아요. 정말 추울 때 파리에 간 적이 있는데 네. OECD 무슨 회의 갈 때 간 적이 있었는데 파리에 대한 기억이 안 좋습니다. 너무 추워서. 야. 그 우리 노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기도 어렵고 에펠탑이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날씨 좋을 때 갔을 땐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세계인들의 로망 여행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건지 아시겠죠? 예. 시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점, 좋은 시점에는 어딜 가도 좋다, 여행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투자 적기, 주식 투자라는 그 시점을 찾고 시점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고 그 해당 시점이 오면 또 적극적으로 그때 어떤 종목일지를 생각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 네, 오히려 시점을 판단하는 데 좀 참조했습니다. 너무 인사이트 넘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확 와닿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축의 시대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